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수용번호 4398번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 2평 독방에서 수용자로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특검이 내일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인데 배우자 윤 전 대통령처럼 버티기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3차 합동연설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전한길 씨는 스스로 전한길 가는 곳이 이슈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4명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건희 씨. 결국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2평 남짓한 독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김 씨의 발목을 잡은 건 3년 전 자신을 빛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진품과 자수서가 제출됐는데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게 구속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그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는데요. 의혹의 정점인 김 씨의 신병은 확보됐지만 아직 풀어야 할 의혹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수감 번호 4398을 받아든 김 씨. 내일 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서도 또다시 거짓 진술을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어젯밤 11시 53분쯤입니다. 자정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좀 이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도 예측하기도 하던데요. 평가를 하고 하던데 결국은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영장 발부 요인에도 증거인멸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써 있다는 거는 이게 명확하다. 그래서 구속이 꼭 필요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영장 심사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됐고 특히나 보통은 이렇게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구속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밤 12시를 넘기지 않고 빠르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명확한 구속의 사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인멸이다. 그 계기는 결국에는 바로 직전에 보도가 됐던 서희 견설에서 회장이 반 클리프 아필 목걸이를 내가 사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자수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의 JTBC의 단독 보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언론 그리고 특검 이런 시기에서의 역할이 더 중차대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김건희 씨가 화무시빙이라고 변호인단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말 권력이 무쌍하다는 거 다시 느끼고요. 10일 동안 더 피는 꽃은 없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저는 이 정치가 얼마나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더 봉사해야 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속영장에 혐의에 들어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목걸이 부분은 3가지 부분이 아니었는데 판사 입장에서 일종의 이제 특검에서 별건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뒤늦게 물증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자수서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까지 했던 진술이 특검이 제시했던 객관적인 어떤 증거와 제3자들의 어떤 진술에 비춰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가장 그게 사실상 목걸이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던 부분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공개됐던 것은 가짜다, 모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른바 진품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진품 자체가 없고 홍콩에서 가품을 사서 자기 친모한테 줬다. 그리고 또 빌렸다 얘기를 했는데 이른바 그 진짜 목걸이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품과 진품이 현장에서 특검에 의해서 제시됐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던 판사가
목걸이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나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유일하게 판사가 그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결정적으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겠다는 어떤 심증을 굳히는 데 있어서 목걸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재구성을 해드렸는데 어제 영장실질심사 막판에 판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걸이 받은 적 없나 했더니 김건희 씨가 누구한테요? 라고 되물었고 판사가 누구든지요? 라고 하니까 안 받았습니다. 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판사는 심사를 종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특검 측이 실제 그리고 모조품 그 둘 다 목걸이를 제시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가 더 이상의 글쎄요 판단을 하지 않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라고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치윤 위원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전략을 잘 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전에 정보를 흘리지 않았고 딱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김건희 여사 측이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 전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뇌물을 준 사람이 그 서희건설의 오너가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뇌물이라 하면 대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희건설의 사위인 박성근 검사가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대가성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압박을 하니까 그걸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뇌물을 준 사람이 이렇게 명백하게 줬다고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서까지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난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건 증거인멸을 지금까지 해왔다. 증거인멸이라는 게 다른 거 뭐 목걸이를 없애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증거를 뇌물을 준 사람에게 압박을 해서 그걸 밝히지 마라, 숨겨라라고 회유하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서희건설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가 나온 것 자체, 그 이전까지 뭔가 김건희 여사가 증거인멸을 해왔다는 것이 저는 명백히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더 물어볼 것도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고 이걸 거짓말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사실상 증거인멸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바로 구속영장이 나온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예, 김윤영 위원님, 어제 실질심사 입장하는 김건희 씨 모습을 보면 주변에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수감됐기 때문에 경호 이런 예우는 다 없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파면이 되더라도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같은 경우는 경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구속이 되면서 신변 자체가 경호처가 아니라 교정당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교정당국에서 신변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우는 받지 못하게 돼 있고 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독방이라든지 다른 재소자와 동선을 다르게 하는 것은 경호나 예우가 아니라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특검이 내일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때 아마 내일쯤 되면 더 이상 경호처의 차량이라든지 경호를 받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교정당국의 호송 차량을 타고 아마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서울 남부구치소 독방 예상도를 그래픽으로 구현한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가 있다고 하고요. 또 취재된 바에 따르면 선풍기 강약 조절은 수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과열돼서 전기 이상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에 10분씩은 전원이 꺼진다. 이런 취재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만일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시가 되는 그런 독방에서 오늘부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글쎄 시쳇말로 흑역사, 외신도 어제 계속 속보로 다뤘거든요. 그렇죠. 흑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역사상 구금된 유일한 전직 영분이다라고 평을 했고요. 예. 특히 가디언지에서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금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되돌아보면은 윤 대통령 부부가 그 외교 순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구설수에 올랐고 바이든 날리면 그리고 나토의 그 명품 목걸이부터 해서 리투아니아의 명품 쇼핑 매장의 이슈. 그러면서 지금은 또 바실린 콘스탄트, 까르띠에, 샤넬 여러 가지 명품의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명품으로 시작해서 명품으로 망한 케이스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러 이런 김건희 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동안 탈탈 털었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방어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특검을 통해서 수많은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그런 외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정말로 특검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예, 특검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김기웅 의원님,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이 이제 구속 후 처음으로 네. 김건희 씨를 다시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네. 내일 일단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 예. 또 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6가지 어떤 혐의 관련해서 플러스 알파, 또 특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별건 수사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명품, 목걸이, 시계, 뭐 구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예. 사실 그거는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는 즉자적이고 이거는 받고 안 받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2심 구속을 한 상태에서 특검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난제가 있는 여러 상황 의혹으로 이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단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또 본인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여론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어제 뭐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다가 어떻게 본다면 또 영어의 몸으로 된 상황이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억울하다면 충분히 특검 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본인의 방어권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이 김건희 씨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내일 출석할지 말지 정해진 것 없다라는 조금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자 윤 전 대통령처럼 버티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성시윤 의원님. 좀 버티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신청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해달라. 그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 구속적부심 심사를 하기 전까지는 수사에 조금 응해주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김건희 씨가 계속 수사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척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구속을 당하기 싫어서였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구속을 당했죠. 근데 적부심이라는 다시 한번 이걸 심사해달라는 제도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심사해달라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게 완료될 때까지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보는데 기각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거 봐라 나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하는 척을 조금 며칠이라도 더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구속 적부심 청구 가능성까지. 그럼 또 법기술이라는 비판도 당연히 따를 것 같긴 합니다. 김희영 의원님, 일단 수사 대상이 워낙 많습니다. 어제 청구서상에는 3개의 혐의였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속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뭐부터 좀 봐야 된다 보십니까? 특검은 일단 우선 20일 안에 기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에 명시된 혐의부터 먼저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근데 문제는 기소를 하더라도 이게 1심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구속이 풀리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최대한 수사 속도가 빨리 낼 수 있는 사건, 즉 물증이나 증인이 많이 나오는 사건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집사 게이트, 김혜성 씨 게이트 같은 경우는 김혜성 씨가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협조하려고 하고 있고 증언도 많이 하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속력을 낼 수 있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건을 병합해서 추가 기소해서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을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귀국한 김혜성 씨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속도를 낼 것이다. 신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도 특검이 어제 구속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탄력받고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결국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압수수색이거든요. 국민의힘의 당사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지금 21g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그리고 관련된 관저의 그런 책임자였던 국토부 차관까지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빠르게 속도전으로 간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16개의 안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야 될 수사가 방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특검 연장을 김건희 컷은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하기도 했던 그 21g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바도 있습니다. 새로운 또 수사의 한 갈래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로도 간다. 아무래도 이제 감사원에서 예. 그 21g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벌였는데 사실상 봐주기 아니냐 그런 것들을 민주당 그 당시에 야당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21g이 왜 관저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증축하고 제가 알기로는 관저 불법 증축 관련해서 관저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예. 증축하고 구조 보강 공사입니다. 근데 이쪽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21g이 선정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경쟁 입찰도 아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비서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연락은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21g을 알게 된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그렇다면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던 21g이 불법 증축 공사를 하게 된 부분이 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요 21g 관련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감사원에서 그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벌였는데 문제가 없어서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었느냐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해서 예. 실질적으로는 어떤 감사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론식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온 새로운 내용인데요. 어제 구속 심사 당일 나온 그 김건희 씨의 고가 시계 수수 의혹. 김건희 씨가 요청을 해서 대리 구매를 해줬다라고 알려진 사업가가 김건희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 시가는 5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영부인 할인을 받아서 3,500만 원에 샀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500만 원만 줬다. 그럼 나머지 돈은 누가 냈습니까? 그러니까요. 적어도 차액인 3천만 원을 더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의 명품 사랑이 여기서는 결국에 또 인사 대가로 연결되는 한 단편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이 사업가 서모 씨가 유튜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5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우리 홍보 업무를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어떻게 보면은 보온 인사성인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뭐 성립되지는 않긴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김건희 씨가 이런 국정의 중요한 공무직을 가지고 특히나 이런 모든 인건비나 이런 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명품 사랑을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자리, 요직을 본인들의 권력형 비리로서 활용을 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세금을 내는 1인으로서는 정말 분노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부인 할인의 적절성도 따져보고 싶으면 이건 시간 관계상 두고요. 김용 의원님. 네. 돈을 500만 원밖에 안 줬다고 합니다. 나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그 나머지 차액이 어떻게 지불됐는지 또는 지불이 됐는지 여부, 누가 지불했는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500만 원만 줬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대가를 치르고 받았다라는 걸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자기는 지불할 의사가 계속 있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저렇게 돈 일부분만 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서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지만 정황이 충분한 만큼 이거 시계 같은 경우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사업가가요. 김건희 씨가 자기의 그 좋은 시계를 보고 외국 나갈 때 너무 초라해서 나도 이런 좀 좋은 거 하나 있어야겠다라고 언급했다라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모 씨가 그럼 하나 사시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술에 의존해서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관계는 이제 기소가 되면 따져야겠죠. 그렇지만 이 서 씨라는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거 관련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은근슬쩍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뭔가 이거를 달라고 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인상,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줬다. 그렇기 때문에 난 했고 다만 내가 볼 때는 그냥 생으로 준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뭐 청탁으로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 일정 부분 500만 원이라는 걸 받았는데 그 이후에 3천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받지는 않았다. 여기까지 서 씨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시계 구입 비용을 김건희 씨 말고 다른 사람도 지불했다.
이런 진술도 특검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물론 추가적으로도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 나머지 3천만 원을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보탰다라는 정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시작한 김건희 씨가 내일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출석할지 말지에 대한 토론을 해봤는데 김건희 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 예정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특검에서 알린 내용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가 서울 남부구치소를 출발해서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배우자 윤 전 대통령처럼 버티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협조적으로 초반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저거는 구속적 부심 신청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만 협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지금 건강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이 속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변호인 측에서는 김건희 씨의 건강 문제 때문에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좀 불분명한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들이 한 번 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적 부심 신청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 일단은 며칠 동안은 출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걸로 좀 보여지고요. 예. 아마 구속적 부심 하나 아니냐에 따라서 이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모든 체포 구속 과정에서 모두 적부심 신청을 했었어요. 예. 그럼 저는 김건희 씨도 똑같이 적부심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전 초기에 며칠만 저렇게 협조할 것이지 그 뒤에는 계속해서 건강 문제 제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성치훈 의원은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눈길 끄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5개의 기둥이 화제가 됐는데요. 윤석열 정권 당시에 그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5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철거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속과 관련된 기둥 아니었겠느냐. 이런 논란이 앞서 윤 정권 당시에도 있었는데 다시 좀 재점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시훈 의원님. 예. 이게 뭐 오방신 무속인가요?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5개의 기둥.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 배수관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배수관은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가 되잖아요. 근데 예. 저 수직으로 꽂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수관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것이 좀 명백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거 경호 차원에서 지금 거슬린다. 경호에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뽑은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대체 경호처에서는 저거 분명 똑같은 경호처, 똑같은 대통령 경호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네. 근데 대통령 경호에 방해가 되는 걸 저 왜 수직으로 꽂아놨을까?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오방시 말씀하신 것처럼 무속적인 차원에서 뭔가 앞귀를 쫓는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저걸 박아둔 것이 아니겠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재점화된다든가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냥 3년 내내 무속과 관련된 뭔가 김건희 여사가 무속과 관련된 뭘 한다, 건진법사로부터 뭘 받았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가 숱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예. 3m짜리 콘크리트관 5개가 수직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경호처가 제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건 무속 논란으로 보기에는 좀 억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호처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경호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 될 겁니다. 경호처는 모든 시설에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그 근거를 남기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근거가 다 남겨져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에 충분히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왜 해체했는지 충분한 그 이유를 물어보고 나서 더 추가적인 의혹 제기한 게 맞다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예. 게 윤석열 정부 관련해 가지고 뭐 이른바 무속 그런 프레임을 이제 민주당이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실 대통령실 관련해서 이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게 천공입니다. 예. 근데 지금 천공 관련해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언급됐던 교수님이 그 수염이 난 분인데 그분은 백재권 풍수학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 관련했을 때 민주당이 수염이 있으니까 천공이라고 계속 공격을 하다가 백재권 교수로 나오니까 그 이후로 함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백재권 교수는 관상도 보시고요. 풍수도 봅니다. 그래서 예. 다 필요에 따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백재권 교수마저도 공격을 했는데 예.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2017년인가 16년도에 백재권 교수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김혜경 여사가 내가 영부인이 될 상이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들이 할 때는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남들이 할 때는 그거를 무속 프레임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지금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천공 예. 그 사람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저도 말씀 한마디 드려야 예. 되는데 결국에는 건진법사 무속인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천경보다 건진법사가 더 깊게 개연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속 프레임이 비단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예전에 무속인한테 저 구속되나요? 감방 가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또 후보 시절에 윤통께서 왕자를 그렸던 여러 가지의 그런 계기들이 있어서 무속이 나온 거지 민주당이 만든 건 절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5방의 5개의 이 배수관이 결국에는 경호처에서 위의 시설로 판단해서 철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처가 이게 필요하다고 설치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바닥 왕자로 시작한 게 사실 맞죠?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일부 언론에서 단독 형태로 나왔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브리핑이 거의 매일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대답을 하는 게 맞고 네. 건진 법사라는 사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권 개입입니다. 이권 개입.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무속이나 다른 행태 때문에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이권 개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거하고는 방향이 많이 다른 겁니다. 예. 지금 이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짧게 김기현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침에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네. 했잖아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예.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토론회를 대전에서 하고 있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비대위 전체 수뇌부가 거기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원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다면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거기 가서 뭐 실력 행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입장을 분명히 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인력들이 지금 대전에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을 조금 집합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통일교와 건진법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과거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내란 특검도 국민의힘 수사를 조여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백다혜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을 구속시킨 특검의 수사망, 이제는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조사까지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대의를 내세웠는데요. 국민의힘은 80년대 용파리 사건을 꺼내들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빤히 알면서도 합동연설회장의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파리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특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지도부 후보들은 엇갈린 목소리만 내놨는데요. 특검 찬성하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우리 중앙당이 틀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이럴 줄 몰랐어요? 김건희가 불쌍합니까? 김건희가 옳아요? 나가세요. 뭉치기는커녕 분열만 가득한 제1야당의 모습. 그야말로 내우외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그러니까 12.3 불법 계엄 그 즈음 해서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당시 의원 전체가 들어있는 대화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12월 3일 밤 단 18명만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했던 그 과정과 혹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 계실 때도 이 텔레그램 대화방 쓰셨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는 그 단톡방을 그 의원들 텔레그램을 이용했고요. 국민의힘도 예전에는 카톡을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21대 국회에서 텔레그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조사나 그 자료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저도 원내대표단으로서 이 텔레방 의원들 관리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국힘의 텔레그램 2개월치가 삭제됐다. 이거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에서 이 삭제를 설정을 하려면은요, 뭐 단순 관리자의 실수였다고 변명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서요, 그리고 메시지 삭제 기능을 ON으로 하고요. 매일 삭제할 건지 일주일에 한 번 삭제할 건지 매달 삭제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단순히 클릭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예. 그렇다면 왜 삭제가 됐을까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12월 3일 전후에 이런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소통의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자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그때만 삭제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넓은 범위의 기간을 설정해서 삭제한 거 아닌지 특검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명백하게 고의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증거 인멸의 사유이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 행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원 시절에 실제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 운영한 경험담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예. 2024년 10월 29일 날 모 의원의 착오로 텔레그램 방이 일주일 단위로 전체가 삭제하는 기능으로 전환이 됐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많은 단톡방에 있어서 이게 일주일 단위로 삭제가 됐을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쏟아내기 때문에 기존의 게 언제 삭제되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10월 29일부터 그렇게 삭제할 이유는 없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12월 3일 그 앞이나 그런 본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 그거를 삭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굳이 10월 29일이라고 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텔레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용들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동안 지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없어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고 예. 아무래도 12월 3일 이후에 계엄 이후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단톡방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예. 그거를 소급해 보니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일주일 단위의 어떤 전체 삭제 기능을 없애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의 것은 남아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반론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삭제 기능을 설정을 하면 이 텔레그램에 맨 윗선에 1W, 일주간마다 삭제된다는 그 표시가 갑자기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정을 고의로 했다고 하거나 실수로 했다거나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이거는 원내대표단에서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은 초선들이 하거든요. 초선이 감히 그 의원들의 단톡방에서의 내용들을 삭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자라 그래도 누구의 오더를 받고 하지 않는 한 그런 과감한 설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특검도 수사로 밝힌다고 하니까 진실은 규명이 될 텐데 성시윤 의원님. 예. 특검 입장에서는 아무튼 12월 3일 전후로 대화방을 봐야 되는데 그 자료가 날아간 상황이에요. 뭐 실수든 고의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힘 측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오비락이라고 하죠. 딱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텔레그램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 고의로 한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걸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정치권에서 지금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른 메신저와 달리 텔레그램은 수사를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 대로 그 당시에 자동 타이머 세팅을 누군가가 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삭제된 것인지 추후에 뭔가 이걸 특검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저는 이거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이런 걸 확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텔레그램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민주당이나 특검 측이나 아니면
결국 아까 신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8명의 의원들은 활동하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전 민주당으로 온 김상욱 의원은 알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단톡방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일주일로 전환된 그런 사례가 없었다라든지 그런 뭐 저는 사실상 이거는 뭐 그 국민의힘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나온 사람들 중에 내부 고발, 양심 선언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지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특검 측에서는 자신들이 이런 사실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국민의힘 의원 내부 의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 과정에서 흘렸다고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특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다들 간과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 게요. 12월 3일 그러니까 그 계엄쯤에 됐었을 때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타임라인까지 갖춰서 이미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텔레그램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몇 시경에 어느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미 다 언론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삭제한다 하더라도 증거를 못 찾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이 되는 거겠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건 증거인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고의로 그랬다. 저는 그건 좀 아직까지는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이 텔레그램을 관리하는 의원께서 모 언론에다가 특검이 부른다면 자신이 직접 나가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예, 물론 이게 수사의 본류는 아니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게 없어졌다라고 해서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본류는 이겁니다. 12월 3일 그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가 될 때 그날 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령 선포 직후에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이렇게 연이어서 통화한 내역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도 좀 오래된 뉴스이긴 한데 아직도 제대로 실체가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그 밤에 계엄을 했을 때, 계엄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계엄을 했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비상 대권을 썼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홍철호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하고 거기에서 답변이 내가 볼 때는 뭐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실, 왜 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면 그 다음에는 그 계엄에 관련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총리, 국정에서 이의자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왜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니까 모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곳에서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당시 당대표였던 그 한동훈 대표와 18명은 같이 해서 표결을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표결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왜 그랬을까?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 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사를 못하도록 뭔가 지시를 받는 게 아닌가에 대한 의혹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라면 계엄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정무수석, 총리 거기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된다면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 아닌가 그런 생각. 전화 내역은 그런데 쉽게 말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에게 이거 좀 표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게 지금 국민들의 많은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일에 실제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에 1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면서 모집에 대한 장소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홍철호, 한덕수, 윤석열 통과 통화를 하면서 방해한 행위가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밤 11시 3분에 비상의총의 첫 그 문자 공지를 하면서 국회에서 모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당사에서 모여라. 그리고 국회 예결위장에서 모여라. 마지막으로 0시 3분에 당사 3층에서 모여라.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문자를 받으면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혼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결국에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서 참여를 못했던 일부의 의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 한동훈 당대표계의 의원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정말로 12월 3일 그날 밤부터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특검이 규명을 해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조여오는 특검의 수사망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잠시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특검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단연코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고 있는 정권의 충견인 특검에서 수사상 목적이든 어떻든 의원님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당에서 지침을 내려서 수사를 가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희 의원님. 네. 일부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상당수 의원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출석하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현재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도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특검이 출범하면서 국민들은 당시 사건, 지금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관련해가지고 당시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게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부름에 어느 정도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저는 도리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지금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하면서 당원명부 통째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도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직접 자신들이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당원들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에 임해서 그런 가인 수사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저는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90명의 의원은 왜 안 갔는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거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왜 계엄을 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것도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화한 다음에 물어보고 납득했기 때문에 90명의 의원이 안 간 겁니까? 저는 노종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투표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걸 생각보다 지금 계엄군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당길 때도 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2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2번 통화할 때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기해달라 이 얘기만 반복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연기해달라고 한 것인가? 연기해달라고 한 다음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연기해달라. 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투표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야 되니까 연기해달라. 이거라면 납득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90명이 안 갔잖아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겁니다. 그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뭔가 90명에 대한 지시나 뭔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못 가도록 뭔가 유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수사에 가지 말라. 간 사람이 사실상 거기서 가서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가는 사람들은 다 사실상 증거인멸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내용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합동 연설의 세 번째입니다. 지역 순회를 하고 있죠. 세 번째 연설회가 있었는데요. 주요 후보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특검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 아닙니까, 여러분? 특검이 국민의힘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과거를 털자며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한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님, 장동혁 후보님,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엄 옹호 세력과 극단 세력과 결별해야만 이재명의 정당 해산 음모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을 이렇게 망쳐먹은 배신자 윤석열 부부를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당에 남아있는 극우 세력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몰아내겠습니다. 예, 오늘도 2대2로 극명에 갈렸고요. 김건희 씨 구속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고, 또 전한길 씨는 어제 나 덕분에 그나마 흥행한다라고 전당대회 흥행이 자신 덕분이다, 이런 발언을 라이브 방송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갈수록 극우 지지자들을 위한 전당대회 아닌가, 그렇게 정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하락장, 그리고 드라마로 얘기하면 막장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국민의 힘을 보면서 위헌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점점 높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럼 최근에 죄송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보면 뭐 극우 정당이다, 그런데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물론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 자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쪽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권한에 있는 쪽이 책임이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여당과 참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지율이 좀 부침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특검에 출범했을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곶감 빼먹듯 특검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에, 중요한 시기 때 압수수색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나 그런 정보를 좀 릴리스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어제 그제 굉장히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사면 전국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인데 특검이 이렇게 강제 수사를 전방위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성춘 의원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키워드는 전한길 그리고 배신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라고 판결문을 다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 배신자를 옹호하는 전한길 씨 역시 저는 국민에 대한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한길 씨를 또 옹호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역시나 당권 잡겠다고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신자 키워드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예.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저희 당 전당대회에 한가운데 서 있다는 점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부끄럽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미래를 얘기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국민에게 부끄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중앙윤리위원회 소명을 듣는 절차가 있는데요. 내일 결론까지 날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한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백다혜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2평 남짓한 독방에 갇힌 수감번호 4398.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구속은 예정된 결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문제적 인물로 휩싸이며 고개를 숙였지만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 씨가 약속한 조용한 내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권을 잡자마자 허언이었음이 밝혀졌고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하더니 도리어 고가의 명품 수수 사실들만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대선 후보의 아내에서 결국 정권의 막을 내리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된 김 씨. 우리나라 정치사에 김 씨만큼 크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부인이 과연 있었을까요? 네, 특검 출범 42일 만에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어제 영장심사에서 특검의 전략이 완전히 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를 잘 재판부에 설명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아주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처음에 사실 가짜 증거를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가짜 목걸이를 오빠의 장모에게. 그러면서 진짜 목걸이가 어디 있을 텐데라고 했는데 특검이 이걸 찾지 못하니 참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어제 그 서희건설의 자수서와 함께 진품, 가품이 다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구속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영장 신청 그 사유는 이 목걸이는 없었습니다만 반클리프 목걸이는 없었습니다만은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그 예견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통일교에서 줬다고 하는 6천만 원짜리인가요? 그 그라프 목걸이. 예. 그런데 통일교를 압수수색했을 때 영수증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물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뭔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 시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연상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고요. 때문에 저는 뭐 구속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귀결 예상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이미 그러니까 2002년 3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이미 우려했었죠. 예.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 말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이분이 이제 국정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아주 복잡해지고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거기서 발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 불안 요인인 김건희 여사를 그때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그때 이제 레드팀이 있었어요. 레드팀을 구성해서 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도 줄이고 또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부가 있었죠. 저도 오늘 뭐 언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오직하면 저 같은 사람도 그분이 소록도 가서 헌신하고 또 자원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라도 유학 가서 예. 학 공부라도 좀 제대로 또 하는 뭐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이분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이렇게 개입되는 걸 막아야 된다. 차단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원로 자문그룹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갖다 이 견제하고 차단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 자체가 비서실장을 비롯한 뭐 이런 수석들도 좀 강단 있고 결기 있는 선수들로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지만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 앞에서 김건희 여사 김자만 꺼내도 뭐 아주 대단한 뭐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정도의 위험성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김건희 천국이 된 거죠. 그냥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예. 그 결과가 오늘 저렇게 불행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맞이해야 된 겁니다. 그 방금 언급하신 레드팀이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정권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 때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인 곁에 레드팀이 구성이 되긴 됐던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사람 의견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당시 김건희 여사가 유학이라도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윤 전 대통령 귓가에도 다 들어간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위치에 있는 윤핵관, 흔히 말하는 일컬어지는 그 측근 세력들에게 그런 의견을 저부터도 제시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꽤 있었죠. 그에 대한 답변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려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한마디로 박살이 나버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좀 불문율 비슷하게 예.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꺼내면은 그 사단이 날 정도로 이게 불문율이 돼버렸어요. 취임 전부터.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예. 대통령실 전체가 제2부속실 개념이었으니까 예. 김건희 여사에게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패망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로 결국은 끝나버린 거죠. 예. 저희가 뒤에 질문을 준비했지만 사실 레드팀 이야기 먼저 나와서 이거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국민들 생각에는 뭐 어떤 부서 명칭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전혀 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이부속실을 만들어서 예. 공적 관리를 받아야 된다. 시스템 안에서 대통령 부인의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야당에서도 하고 얼마나 숱하게 했습니까? 예. 당시에 보수 언론에 하는 얘기라도 조금 들으세요라는 얘기까지 유행어처럼 번졌는데도 꿈쩍도 안 했죠.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관리가 됩니다 했는데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얘기, 격노했다는 얘기만 쏟아져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에는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조언을 했다가도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 특히 정권 초기에 권력의 정점에 있고 가장 권력이 셀 때 예.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대통령 모습 보면서 그걸 지속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결과가 이런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이고 예. 결국에는 이부속실도 만든다 만다 하다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고 당시에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조로 돌아가게 해라. 뭐 유학이라도 보내라. 봉사활동 어디 가서 하게 해라.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어도 귀뚱으로도 안 들었죠, 사실. 그냥 우의독경이었고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그냥 지쳤잖아요. 예. 그 결과가 오늘의 그냥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는 어쩌면 불을 보듯 뻔했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참하네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던 폭탄인데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았죠. 예. 이미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2021년도부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이제 대권의 꿈을 가지고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또 경선을 치러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예. 하루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전두환 발언을 잘못해가지고 상당히 그 원성이 자자할 때입니다. 그럼 사과를 그때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사과를 갖다가 자기네 집에서 키우던 그 개 토리 끌고 와가지고 예. 개 앞에 사과 놓은 그 화면 기억나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죠. 그렇죠. 그게 예. 개사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또 큰 원성을 또 대려 만들었습니까? 사과가 아니라 그럴 정도로 무리를 빚는 그런 걸 보고 허위학력 그 사실 뭐 때문에 본인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또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용한 내조만 진짜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그때도 의문점을 의아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 2022년 3월 9일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대통령 자신 측근들뿐만 아니라 참모들에게도 예.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에 대한 그 차단을 엄격하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 나중에 가면은 되려 김건희 여사한테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인사 부분에 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협조를 구해라 할 정도로 예. 그런 정도로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오늘 두 사람 다 저렇게 불행한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거짓말을 했던 내역을 이건 좀 최근의 내역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뭐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했는데 그 충실하겠다라는 건 사실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고요.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비로 구입하겠다. 이건 2022년 4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였는데요. 사비로 구입을 하지 않은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와서 지금 저 돌이켜서 다시 읽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저 기억이 납니다. 인터뷰했던 기억이. 전혀 그때 약속했던 대로만 했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특히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명품을 받으니까 주는 거예요. 청탁도 하는 거고. 이를테면 호통치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화를 내면서 이런 걸로 어디서 이러면서 이렇게 완곡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면 누구도 그렇게 명품을 들고 와서 청탁하고 못된 일을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한번 단호하게 거절하면 안 통하는구나 라고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명품을 다시 들고 오는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 저런 식으로 본인은 약속을 해놓고 거의 그냥 명품을 줄 서서 그냥 받는 형태로 예.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았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시계 문제에 있어서는 나도 그런 시계 필요한데 라고 구매 대행까지 시키고 돈도 다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만이라도 지켰다면 그나마 조금 이 비극을 최소화했을 텐데 전혀 거리낌도 없고 심지어는 대통령으로서도 대통령 부인으로서도 공적 마인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눈물 흘리면서 사과한 것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느껴지는 거고 예. 명태균 씨 말로는 인사도 공천도 반반하자. 소위 뭐 이 정권은 반띵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세비 반띵도 있었으니까. 그거를 대선 전에 다 약속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사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국민을 기만했던 거고 실천할 의지도 전혀 없던 얘기를 공허하게 그냥 내뱉어놓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당선 직후부터 집권 초반에 회상을 한번 해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쭈면요. 회상하신 그 기억에 근거를 해서요. 당시에 뭐 명품을 받는다더라, 무슨 뭐 업자들한테 이런 걸 받는다더라, 확인은 안 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풍문이 돌았던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이 반클래프 목걸이를 갖다 나토 순방 당시에도 이미 그 대통령실 내에 그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런 치장에 대해서 당연히 외국에 순방하고 그러면 온 카메라가 또 김건희 여사한테 집중될 걸 뻔히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걸이라든지 여성들 장신구, 귀걸이라든지 신발, 핸드백 이런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그걸 착용을 한 겁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올백 사건도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 문제가 됐는가 하면요. 대통령 3월 9일 당선되고 나니까 그 서초동 자기 집 그 지하층에 보면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당선인 그러니까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최 목사 디올백도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이번 구속 영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그 히든 카드가 그 서희건설에서 핑크펄라 목걸이를 갖다 사고 그걸 갖다 이봉관 회장이 바로 코바나 컨텐츠 그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또 귀걸이, 그리고 뭡니까 저 팔찌로 최고가 브로치 3천만 원짜리 이것도 또 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게 이제 그 코바나 컨텐츠 그 사무실에서 정말 이게 과거에 대통령실 안에 청와대나 뭐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뭐 기준품 이런 게 다 모든 게 검색대를 통해 가지고 그 보안 요원들에게 경호원들에게 상당히 그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코바나 컨텐츠 이 사무실은 정말 김건희 여사로서는 그때 김건희 여사 측근 인수위원들이라도 그걸 갖다 제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활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가 무방비로 그냥 김건희 여사의 저는 잘못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그냥 한동안 유지가 된 겁니다. 아무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게 결과론적으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고 여야 지금 저희 패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요. 찬탄, 반탄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탄 후보들은 뭐 정치적 복수다, 광란의 권력 파티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반면에 찬탄 후보들은 사필 규정이다. 또 윤석열 부부와 당이 연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의 원로로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구속을 가지고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는 그런 겁니다. 정치를 실종시키고 결국은 통치를 통해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 지나친 자신감. 더군다나 여소야대 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의 어떤 협치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보다는 오로지 대통령 통치 권력으로 국회에 그러니까 정치를 실종시키더라도 자신은 해낼 수 있었다는 그 지나친 자신감이었거든요. 즉 그 말은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12.3 비상계엄의 오판에 대해서도 이걸 갖다가 정치를 실종시킨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우리가 이걸 자정하고 변화 쇄신 노력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데 되려 전환기 씨를 비롯한 윤석열 의견을 특히 지난 6.3 조기 대선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쫓았기 때문에 출당시켰기 때문에 되려 대선에 졌다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을 지배하고 있고 당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 당의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의 가치와 근본을 또 존중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전련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는 저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걸 묻고 싶어요. 당장 내년 6.3 지방선거가 오면은 그때도 그럼 윤석열, 김건희 의견을 외치면서 정치 보복에서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불행한 길을 걸었으니까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지방정부 선거를 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다수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중시 여기는 그런 국민들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 그냥 분위기 자체가 이미 제가 볼 때는 표정이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상대당이지만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다. 김건희 씨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속옷바람으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로 뭉쳐서 지금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전직 대통령 부인을 보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의힘이 과거에 그래도 합리적 보수의 어떤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전당대회 구성될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형식적인 혁신위원장들 다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고 결국에는 지금 이 찬탄 반탄 여전히 친윤 반윤 그리고 전환길 씨에 휘둘리면서 이렇게 전당대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 부부의 비극에 이은 또 다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이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지 정말 전환길의 늪에서 윤석열의 늪에서 언제쯤 헤어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 관련 내용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의원을 초대해서 저녁 만찬을 가졌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 하고요. 정청래 대표에게는 축하를, 박찬대 의원에게는 위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한 식구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일단 어제 이 자리 뭔가 좀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정치권의 뒷말도 나오긴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해석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과거처럼 뭐 친명 반명 이런 구도가 아니고 또 계엄과 그다음에 그 헌재 탄핵 과정 그리고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맞붙었을 때는 참 당원들도 당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당대회 후유증이 당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마 기류를 감지했을 거고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아마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실 6월 4일 날 취임하고 곧바로 이제 국정에 들어가면서 연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3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개혁 입법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몇 달 동안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의 불협화음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정권에도 적신호가 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청산하고 다시 힘을 합쳐 가보자라는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자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의례적으로 보통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또 당선된 사람이 있고 또 떨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뭐 자리를 어느 정권이든 갖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나면은 친정집인 당은 대체적으로 이 당정 관계는 원만하게 가려면은 대통령이 특히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읽히고 보이게 하려면은 당의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당 대표의 이미지 개선 그게 자기 정치가 좀 강하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덮여버려요. 그래서 보통 불행의 씨앗은 거기서 나옵니다.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 대표를 될 수 있으면 좀 누르려고 그러고 당 대표는 내가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에서 직접 선출된 당 대표를 너희들이 그렇게 홀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어심맹심이란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좀 편하게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정청래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정치,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한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우려를 했습니다. 그 반증은 바로 민주당 170여 명의 현역 의원 중에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밀었거든요. 근데 당원들의 뜻은 달랐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혁신당 당대표 8.15 사면 복권까지 이제 이루어집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중심의 당내뿐만 아니라 애적인 그 역학구도를 갖다가 저는 오늘 연말쯤 이제 이 국민의힘 이쪽에 집중돼 있는 김건희 여사 특히 내란 뭐 해병대 최상급 특검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연말을 좀 두 분 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의 이 같은 모습 이면에 좀 복잡한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유추인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시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속은 뭐 들여다본 건 아닙니다만은 박찬대가 되기를 더 원했을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취임 일성으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네. 뭐 사람 아닌데 뭐 악수를 왜 하냐. 여기에 옆에 학교에서 정학 먹고 있던 전교 1등짜리를 갖다 이 학교로 지금 데리고 와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전 내포됐다고 봐요. 스스로 폭주하지 않도록. 그거 아닌가? 뭐 저 뇌피셜입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뇌피셜,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추론 정도로 일단은 던진 말이긴 한데 이 의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 종천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권 초기인데 국정 동력을 얻어서 이렇게 강하게 추진력 있게 이제 가려면 당보다는 대통령이 더 중심이 돼야 되고 보여야 되는데 너무 센 당대표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덮이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긴 있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대통령도 들으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좀 잘해보자라는 게 이제 지난번 관저 만찬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래서 당정이 참 이 균형을 맞춰서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과도하게 대통령실에 또 따라가면 뭐 출장소냐 이런 얘기 들었고 과거에도 보면 또 너무 쓴소리 안 하면 그것도 그래도 국회 내부에서 한 축인데 그렇게 쫓아가냐 뭐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균형점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또 대표의 개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뭐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한 분이니까 정청래 대표도 또 경험도 풍부하고 이런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에 경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상임 고문단과 어제 정청래 대표가 상견례를 했는데 상임 고문들, 그러니까 당의 이른바 어른들이죠. 정 대표에게 조금 완급 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함께 만들어져야 되겠다. 혁신은 정광석화처럼 해버려야 돼요. 느슨하게 계속 가다가 싸움으로 이렇게 바뀌는 예를 많이 봤거든요. 단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과유불급이에요. 정말 내란 뿌리 끊고 그 한국을
민주주의 반석에 올려놓는데 지금처럼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격하지는 마세요. 예, 부탁합니다. 예, 저렇게 일어나서 직접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묻어나는데 조금 과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조언을 공통적으로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하고 다 일맥상통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언론, 사법, 검찰 개혁 이런 뭐 계획을 갖다가 사실상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측근 부류들은 이게 용산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언론, 사법, 검찰 개혁이 일정 부분 속도도 완급도 조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공감도 동의도 이해도 구하는 그런 과정 절차를 만들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뭐 고도의 기술 전략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170석이 되는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그 정청래 당대표가 내가 추석 전까지 끝장낼 거야. 이러다 보면은 결론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계획 핵심이 안 될 공산이 크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정청래 방식의 그런 민주당 어떤 그 깃발만 보이게 되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원 초반부터 이게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어떤 당정 관계가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당내 경합 경선 같은 경우는 부모, 애비, 자식 간에도 경합 경선을 시켜놓으면 그 안경이 풀어지지 않는 게 바로 정치 권력이거든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이걸 잘 풀어가는 게 또 정치력이니까 앞으로 또 당대 관계를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클렌체.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클렌체. 입맛 까다로운 포도의 신 디오니소스가 직접 찾아 나선 충북 영동 포도. Fantastic. 충북 영동 포도. 클렌체. 엄마 늘 말했어. 먹는 건 푸짐해야지. 그래서 손 큰 진 비빔면. 아낌없는 재료로 맛은 벅차고 양은 그득해. 오뚜기 진 비빔면. 오뚜기. 매력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혜인이 연기했던 실존 인물 고 김호랑 중령.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당시 자신의 상관을 불법 체포하려는 반란군에 맞서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5살. 전두환은 그 이듬해 1980년 5월 정말로 내란을 저질렀죠. 때마침 또 다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된 바로 어제 김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중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반란군의 불법 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했다고 다시금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그 후폭풍을 시민들의 힘으로 하나둘 정리해가고 있는 지금 김중령의 희생이 그래서 더욱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땡. 오늘도 변비다.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루카 내일 필드에 나가러 좀 부탁해. 컬러풀하게. 골프와 인생에서 베스트 샷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신감. 컬러 골프웨어 로이 가스텔.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미남은 듬직한 뒤태, 날렵한 오태, 완벽한 모태 미남. 하이모로 태어난다. 미남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건 아무나 못해. 하이모.
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